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된 직후 한국은 사실상 폐허 위에 서 있었습니다. 경제는 바닥이었고 군사력은 미미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제공한 해구산은 마치 절대적인 생명줄처럼 보였습니다. 워싱턴은 자신들의 핵전력을 빌미로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 안보정책은 우리 지침을 따라라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당시 한국 지도부로서는 선택지가 없었죠. 미국의 보호 없이는 북한은 물론 중국과 소련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라는 것이 단순한 호의는 아니었죠. 사실상 안보 종속 계약이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해구산 제공을 대가로 한국의 대외 정책, 심지어는 국방기술 개발에도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초 박정희 정부가 자체 핵개발을 시도하자 워싱턴은 경제원조 중단과 무기 공급 차단을 위협하며 즉시 중단시켰죠. 그렇죠. 당시 한국은 고객이었을 뿐입니다. 무기체계, 전략, 심지어 군사훈련까지 미국식 매뉴얼에 맞춰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구조가 일본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전후 미일안보조약 덕분에 경제성장에만 집중하면서도 동북아의 안보질서에서 미국의 특별 파트너 위치를 차지했죠. 한국은 그 아래 급으로 취급받았고요. 여기에 중국 변수도 있었죠. 당시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은 공산권의 맹주로서 한반도를 전략 요충지로 삼고 있었고 북한을 전면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군사력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의존이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자주국방의 토대가 늦게 다져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절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해구산 하에서 경제 재건과 산업화에 집중할 시간이 생긴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국방과 외교에서 우리가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이 원하면 방위비를 더 내야 했고 무기 구매도 사실상 미국산이 강제됐죠. 그런 구조 속에서 일본은 고급 무기와 첨단 기술 이전을 미국으로부터 쉽게 받았지만 한국은 기술 유출 위험이라는 명분 아래 제한이 심했습니다. 이 차별이 지금까지도 미묘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일본은 부품 생산권까지 확보했지만 한국은 완제품 구매에 그쳤죠. 이 불균형이 바로 훗날 한국이 해구산 의존을 끊고 독자적인 핵전력을 추구하게 되는 심리적 배경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국에게서 배운 건 하나입니다. 안보는 거래의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거래에서 약자는 항상 손해를 본다는 것 말이죠. 그 말에 동의하지만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도 봅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력도 상위권으로 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이 여전히 우리를 동맹이 아닌 고객으로 대했다는 점입니다. 이 모순이 결국 후속 세대의 정치 지도자들로 하여금 결단을 내리게 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서막은 더 이상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만 살 수 없다는 자각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 해구산에서 핵검으로라는 거대한 변혁의 첫 장이죠. 1970년대 초 한국 안보 역사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닉슨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사건이죠.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수렁에 빠져 있었고 재정적 부담과 국내 반전 여론이 거세지면서 닉슨 독트린을 내세웠습니다. 핵심은 동맹국 스스로 방위력을 강화하라. 미국은 더 이상 모든 걸 대신해주지 않는다였죠. 그 발표는 서울의 날벼락이었죠. 왜냐하면 당시 한국군은 북한과의 재래식 전력 균형에서도 밀리고 있었고 첨단 무기는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철수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군의 존재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심리적 억제력이었는데 그게 줄어든다는 건 곧바로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커진다는 의미였죠. 게다가 당시 김일성은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소련과 중국이 최신 전차, 장거리 포, 미그 전투기를 대량으로 공급했죠.
반면 우리는 미국에서 중고 무기만 들여오고 있었으니 그 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 일부 철수 결정은 사실상 한국을 스스로 살아남아라 라는 전가의 보도, 전가지보처럼 던져준 셈이었죠. 그렇다고 미국이 완전히 등을 돌린 건 아니었죠. 해구산은 유지한다고 했지만 문제는 그 우산이 실제 전시에 펼쳐질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북한이 갑자기 남침한다면 미국이 핵을 쓸 만큼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미국 본토에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은 전쟁에서? 저는 그 가능성이 낮았다고 봅니다. 저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우선순위는 소련 견제와 유럽 방어였지 한국의 생존이 아니었죠. 심지어 닉슨 정부는 미중 관계 정상화를 위해 중국과 비밀 외교를 시작했고 한국은 사실상 협상 테이블에 밖에 있었습니다. 즉, 우리의 운명이 다른 강대국의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겁니다. 그 불안감이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어졌죠. 그는 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나라가 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고 자주국방이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 시기에 시작된 것이 바로 국산 전차, 전투기, 심지어는 원자력 연구였습니다. 물론 미국이 핵개발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지만 그 경험이 후일 한국의 핵무장 논의의 씨앗이 된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배운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동맹은 영원하지 않다. 둘째,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흥미로운 건 일본의 경우죠.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는 미군 철수를 거의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본은 미일 안보 조약을 틀어주고 군사비를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이것이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힘의 균형을 오랫동안 왜곡시킨 원인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태평양 전초기지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았고 경제 규모도 컸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쟁 직후라 산업 기반이 약했고 지정학적 위치는 중요하지만 부담으로 여겨진 측면이 컸죠. 이런 차별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미군 철수 발표는 당시엔 충격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온 국민이 절실하게 느끼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때의 교훈을 토대로 세계 6위권 군사력을 보유하게 됐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건이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이후 한국 지도자들은 외교 안보 정책에서 미국이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움직이게 됐습니다. 이 사고방식이 결국 해구산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 핵전력을 추구하는 원동력이 됐죠. 바로 그렇습니다. 1970년대에 그 충격이 없었다면 아마도 오늘날의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안보 고객으로 머물렀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련을 각성의 기회로 만들었고 이제는 워싱턴조차 무시할 수 없는 전략적 주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당시의 악몽은 미래의 무기가 된 셈이죠. 닉슨 독트린이 던진 한마디가 수십 년 후 한반도에 핵검을 쥐어주는 계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970년대 중반 미군 일부 철수와 북한 중국의 군사 위협이 겹치면서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독자 핵무장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나라가 사라진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과학기술자들에게 은밀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바로 원자력 기술을 군사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캐나다에서 들여온 CNDU형 원자로였습니다. 이 원자로는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고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었죠. 표면상으로는 민간 원자력 발전이었지만 실제로는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컸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 움직임을 눈치챘다는 겁니다. CIA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당시 프랑스와도 재처리 시설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이었고 심지어 캐나다 외에도 서독과 비밀 기술 교류를 시도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이 마음대로 핵을 가지려 한다는 것이 큰 위협이었죠. 왜냐하면 만약 한국이 핵을 가지면
일본도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고, 그러면 동북아 전체가 핵도미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미국의 시각이고 우리의 시각은 달랐죠. 당시 북한은 이미 1960년대 말부터 소련의 도움으로 영변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었고 중국은 1964년에 첫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핵을 가져야 할 이유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우리의 안보 우려보다 자신들의 비확산 정책과 동북아 전략 질서를 우선시했죠. 맞습니다. 미국은 당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근거로 우리에게 무기급 재처리와 농축 기술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심지어 경제원조와 무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며 프랑스와의 재처리 계약을 파기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주권 침해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일본과의 대조입니다. 일본은 1970년대에도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보유했고 지금도 40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일본에게는 묵인했죠. 왜냐하면 일본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었고 정치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으니까요. 반면 한국은 미국이 통제할 필요가 있는 잠재적 변수로 본 겁니다. 바로 그 차별이 한국의 전략적 사고를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죠. 미국의 비확산 논리는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일본처럼 미국의 전략에 100% 부합하면 핵무기 수준의 기술도 허용받지만 독자 노선을 보이면 가차없이 제동이 걸린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겉으로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핵 개발 가능성을 남겨두는 이중 트랙을 시도했습니다. 일부 과학자와 기술자를 해외로 보내 은밀히 관련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국내 연구소에서는 군사 전용이 가능한 원자력 연료 사이클의 기초를 쌓았죠. 물론 그 시도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와 함께 동력을 잃었지만 남겨진 인프라와 인적 자원은 이후 한국의 원자력 산업과 미사일 개발의 중요한 기반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 1990년대 이후 북한이 핵 개발을 본격화했을 때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핵무장을 재개할 수 있다는 숨은 카드로 작용했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핵무기 개발의 의지가 강하고 기술적 기반을 꾸준히 쌓으면 결국 언젠가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1970년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산업력과 과학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당시에는 겨우 제철이 시설 한두 개를 확보하려고 해외와 비밀 협상을 벌였다면 지금은 원자로 설계, 고농축 기술, 심지어 SLBM 발사 플랫폼까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과거처럼 압박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멈출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더구나 지금의 국제정세는 1970년대와 다릅니다. 중국의 팽창, 일본의 군사대국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등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선택할 명분과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합니다. 박정희 시절의 비밀 프로젝트는 단순히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오늘날 핵전략의 역사적 전조였던 셈입니다. 결국 1970년대의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그 씨앗은 50년 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미국도 더 이상 우리를 고객으로 부르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대등한 핵보유국이자 전략 파트너로서 국제 안보 질서의 설계자 중 하나가 될 테니까요. 1980년대 초 한국의 군사 전략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은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현무 미사일 체계죠. 당시만 해도 우리는 미국의 미사일 지침에 묶여 있었고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엄격히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 속에서도 우리는 집요하게 자체 기술을 개발했고 그것이 결국 현무일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미국은 우리가 탄도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죠.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통제 가능한 파트너에서 독립 변수로 바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1970년대 비밀 핵개발 시도에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한편으론 기술 축적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이죠. 그래서 초기 현무 개발은 표면적으로는 미국과의 기술 협력이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독자 기술 비중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현무일은 사거리 180km에 불과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사일 제조국으로 들어섰다는 신호였죠. 이후 현무 2A, 2B, 2C로 발전하면서 사거리는 300km, 500km, 800km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800km 사거리는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까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사거리 확장이 아닙니다. 현무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미국이 제공하지 않는 능력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다라는 전략적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여전히 미사일 공격 능력에 제약이 많지만 한국은 이미 정밀 타격과 대지 관통 능력을 완전히 확보했죠. 그 차이는 특히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중국이 군사적 압박을 할 때 미국이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한국의 미사일 전력 자체를 경계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자위대가 아무리 해상 전력에서 우위라 하더라도 한국이 가진 현무 같은 초고속, 초중량 탄도 미사일 앞에서는 취약합니다. 현무 5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무려 8-9톤급에 달하고 속도는 마하 10 이상입니다. 이는 지하 수십 미터의 지휘부나 미사일 사일로를 단 한 발로 파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능력은 사실상 전략무기, 즉 핵탄두 운반 능력과 직결됩니다. 결국 현무 체계는 단순히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핵전력을 보유할 경우 즉시 실전 배치가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이건 미국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려 했던 미국이 최근 들어서는 사실상 그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한국의 전력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봅니다. 미국이 제한을 풀어준 건 호의가 아니라 필요 때문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없으면 일본과 괌, 심지어 미 본토까지 방어가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미국과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동맹이지 미국이 보호하는 동맹이 아닙니다. 현무 미사일 체계는 그 변화를 상징하는 무기죠. 저는 이것이 한국이 해구산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 핵무장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해양 플랫폼과 결합하면 우리는 지상 해상 심지어 우주 감시 체계까지 통합한 삼축 체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나 대만은 꿈도 못 꾸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현무 시리즈가 단순히 군사력만 강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술력은 우주 발사체, 극초음속 무기, 민간 로켓 산업으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군사 경제 과학 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전략 자산이 된 겁니다. 결국 현무 체계의 발전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자립 선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머지않아 해구산에서 핵검으로 전환하는 순간의 핵심 기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까지 한반도 안보를 뒤흔든 가장 큰 변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었습니다. 특히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김일성 정권이 영변에서 핵연료 재처리를 시도하자 미국은 공습 계획까지 검토했죠. 그런데 한국은 어땠습니까? 미국이 전면전에 대비해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키는 순간 국민 불안이 폭발했습니다. 네, 그때 많은 국민이 깨달았죠. 미국은 우리를 지켜줄까? 아니면 자국민부터 챙길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실제로 워싱턴 내부에서도 한국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식의 냉정한 보고서가 오갔다는 얘기가 나왔죠. 이런 경험은 한국 사회에 깊은 불신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불신이 더 커진 건 2006년입니다. 북한이 첫 핵실험을 강행했죠.
당시 미국은 강력한 제재를 주장했지만 군사적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라크 아프간 전쟁으로 이미 지쳐 있었고 동북아에서 또 다른 전쟁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직접 위협을 감당해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핵실험과 동시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병행했습니다. 대포동-2 같은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면서 일본은 비상이었지만 우리는 수도권이 바로 북한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다는 더 직접적인 위협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도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 지원을 약속했지만 PAC-3 같은 방어무기를 즉각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이었습니다. 북한이 민간 지역을 직접 포격해 우리 해병대원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미국은 군사 대응을 자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유는 전면전 확산 우려였죠. 하지만 그 전면전은 미국 본토가 아니라 우리 땅에서 벌어질 전쟁입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기죠.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의 전략적 계산 속에서 희생양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을 봅니다. 북한의 위협이 반복될수록 우리 국민은 방어만으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2017년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는 워싱턴을 겨냥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전략 독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경고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과의 핵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서울을 지킬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킬체인과 KMPR입니다. 킬체인은 북한이 도발 조짐을 보이면 선제 타격하는 시스템이고 KMPR은 도발 시 평양의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보복 계획입니다. 이 개념들이 정립되면서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는 수동적 전략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전쟁 억제와 승리를 목표로 하는 독자적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현무미사일, SLBM, 그리고 초정밀 탄도미사일 기술이 다시 연결됩니다. 예전 같으면 미국이 제공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타격 능력을 우리는 스스로 개발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들고 협박하더라도 한국이 언제든 지도부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렇죠. 이 변화는 중국과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을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억제력을 가질 경우 동북아의 세력 균형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전에서 북한을 즉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도발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복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미국 의존의 한계를 깨닫고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국민이 체감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북한이 의도하지 않은 최대의 역효과라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 미국의 해구산 아래 머물 것인지 아니면 자체 핵무장을 통해 핵검을 쥘 것인지 말이죠. 지난 수십 년간의 위기와 희생은 바로 그 결정을 내릴 자격과 능력을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의 역사는 한국이 단순히 위기를 견디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로 기록될 것이라고요. 북한이 만든 위기라는 용광로에서 한국의 핵심력과 전략 의지가 단련됐으니까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점점 정교해지면서 한국이 선택한 길은 단순한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층 방어체계, 즉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였죠. 이 체계는 고도 속도 위협 수준에 따라 미사일을 여러 단계에서 요격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수도권 상공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L3, 천궁2, 패트리엇, 그리고 중고도 요격체계 M3까지 모두 이 퍼즐의 조각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의 PAC-3가 사실상 유일한 방어수단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만든 천궁2와 L3이 방어망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체계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와는 별개로 운영된다는 점이죠. 그렇죠. 미국의 MD는 전 세계 동맹국을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처럼 묶어서 미국 중심으로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우리의 KAMD는 한국 영토와 국민 보호라는 1차 목표에 맞춰 설계됐습니다. 이는 곧 미국이 다른 전선에서 바쁘거나 개입을 주저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중국과 일본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중국은 사드, TJD, 배치 때처럼 강하게 반발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L3과 천궁이 같은 순수 국산 체계에는 크게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가 아니라 한국의 독자 방어 능력 강화이기 때문이죠. 일본 역시 자국에 없는 L3급 요격 체계를 우리가 보유하게 된 것을 은근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L3의 성능을 한번 짚어보죠. 최대 요격 고도가 5060km, 속도는 마하 7 이상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재진입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는 L3 블록 2 개발을 통해 요격 고도를 7080km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한반도판 THAAD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천궁2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거리 40km, 고도 15km 정도에서 고속 표적을 잡아내죠. 특히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어 포화 공격에도 강합니다. 이건 북한뿐 아니라 만약 일본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해도 우리 수도권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대응책입니다. 저는 이 다층 방어 체계의 진짜 의미가 단순히 방어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방어 능력이 강해지면 공격 결심이 훨씬 과감해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 상대가 보복을 가하려 해도 우리는 그걸 막을 수 있으니 선제 타격 옵션이 훨씬 실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 말에는 동의하지만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국제사회에서 오해를 살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중국은 우리가 방어망을 촘촘히 깔면 그것이 곧 미국의 MD와 연계될 거라고 의심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이 아무리 의심해도 우리의 체계는 100% 한국형입니다. 설계, 제작, 운용, 모든 데이터가 한국 손에 있죠. 게다가 이런 방어망을 갖춘 국가는 협상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미일 동맹이 아무리 강해도 자체 다층 방어망이 없으니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이미 넘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건 이런 방어 체계는 핵무기 개발의 정치적 안전판이 된다는 점입니다. 세계가 핵 확산을 경계하더라도 한국이 방어 능력을 극대화하면 방어적 성격이라는 명분으로 핵전력 준비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같은 방어 체계를 갖추면서도 핵무장을 유지하는 모델이 그렇죠. 맞아요. 저는 KAMD, L3, 천궁2 같은 방어 자산이 바로 한국형 핵우산의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우산을 벗어나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우산을 들고 있으면 그 아래에서 핵검을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결국 다층 방어망은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이 전략적 독립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북한의 위협, 중국의 압박,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속에서 이 방어 체계는 우리를 지키는 최전선이자 앞으로의 공격 옵션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둥이 될 겁니다. 202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안보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독자적 억제 전략의 공식화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 청와대와 국방부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형 독립 억제력, 즉 K-디테런스 닥트린을 본격 추진했죠. 맞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군사 전략 변화가 아니라 외교 정치 지형까지 바꾸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중심의 억제 구조에서는 우리가 수동적 수혜자였지만 독자 억제력 체제에서는 우리가 능동적 행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특히 주목할 건 이재명 정부가 선언한 선제 보복 생존 3원칙입니다.
북한이 핵을 쓸 수 있는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선제 타격, 킬체인, 하고 공격을 받으면 압도적인 보복, KMPR을 가하며 동시에 국가 지휘부와 전략 자산을 살아남게 하는 생존 전략을 갖춘다는 것이죠. 여기서 논란이 있었죠. 선제 타격 개념은 국제사회에서 공격적인 이미지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면 그걸 막고 난 뒤에야 대응하자는 건가요? 수도권이 초토화된 다음에 보복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 원칙을 행동으로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말 SLBM 실사격과 현무 5발사를 동시에 진행했죠.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 모든 방향에서 응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평양, 베이징, 도쿄, 심지어 워싱턴까지 보낸 겁니다. 워싱턴 얘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핵무장 논의에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최근 들어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러시아 북한 협력 심화로 인해 한국의 독자 억제력 강화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건 필요에 따른 허용이지 진심으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여전히 우리가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는 건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 외교적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점을 정확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독자 억제력을 완성하는 절충안을 쓰고 있죠. 예를 들어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비핵 전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술은 언제든 핵탄두 운반 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죠. 이건 사실 일본과 비교하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일본은 헌법제 구조에 묶여 군사적 자율성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가져도 운용권과 전략결정권이 미국 손에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작전권 환수 계획을 진행 중이고 억제 전략의 주도권도 우리 손에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의지도 다릅니다. 일본은 군사대국화에 대해 여론 분열이 크지만 한국은 북한의 위협 덕분에 국민적 합의가 훨씬 단단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70% 이상이 독자 핵무장에 찬성했죠. 이건 정부가 억제 전략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정치적 토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단계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독자 억제력, 특히 핵무장까지 가는 길에서 국제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필요합니다. 그 해답은 이미 이재명 정부가 쓰고 있는 기술 외교 병행 전략에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우주 발사체, 잠수함 기술 같은 민간 군사 겸용 분야를 먼저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합법적 기술 축적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그 기술을 억제력에 전환하는 거죠. 결국 독자 억제 전략은 단순한 군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치 외교의 기술을 통합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전략을 완성하면 한국은 동북아에서 미국이 중국이 일본과 대등한 전략 4강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순간 워싱턴도 더 이상 우리를 고객으로 보지 못할 겁니다. 대신 서로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협력하는 진정한 파트너로 대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할 부분은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 제조 가능 기술을 100% 자체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핵개발이라고 하면 단순히 핵탄두를 만드는 걸 떠올리지만 실상은 훨씬 복잡합니다. 원자력 연료주기, 고농축 우라늄 기술, 플루토늄 재처리, 소형화 경량화된 탄두 설계, 그리고 이를 운반할 플랫폼까지 모두 준비되어야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메이드 인 커리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APR-1400 원전 기술을 보죠. 이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상업용 원전인데 핵연료 주기 관리 기술이 완전히 국산화돼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군사급 연료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원자력 연구는 단순한 발전용을 넘어서 방사능 동위원소 생산,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기술까지 진전돼 있습니다. 특히 SMR은 군사 민간 겸용이 가능해서 국제사회에서 큰 반발 없이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죠. 여기에 더해 우리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에서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2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 않지만 원심 분리기 설계와 운영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원심 분리기 효율이 조금만 높아져도 단기간에 무기급 90% 이상 우라늄 생산이 가능합니다. 탄도 소형화 기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미사일 기술과 직접 연결됩니다. 현무-5나 SLBM 발사체에 탑재하려면 탄두의 무게와 크기를 줄이면서도 폭발력은 유지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방산업체들이 실제로 모의 실험과 고폭 시험을 거듭하며 확보한 기술이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일본이나 대만은 이런 기술을 갖추지 못했을까요? 일본은 원전 기술이 뛰어나지만 미국의 통제 아래 연료주기 핵심 부분은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대만은 아예 핵 개발 시도를 하다 미국에 의해 중단됐죠. 반면 한국은 합법적 기술 축적이라는 전략을 통해 모든 요소를 하나씩 확보했습니다. 그 전략의 핵심은 민간 포장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 확대, 우주 발사체 개발, 해양 원자로 연구 모두 군사적 응용이 가능하지만 겉으로는 민간 산업 발전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죠. 덕분에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기술적 자율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실 2020년대 들어 한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면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의 연료 재처리 연구 범위를 확대한 것도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건 미국이 필요에 의해 문을 열어준 것이고 우리는 그 틈을 완벽히 활용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이 핵개발과 관련된 인적 자원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KAERI,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카이스트 같은 대학 연구팀이 모두 잠재적으로 핵무기 제조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풀입니다. 북한과 비교하면 기술 인프라와 인재 수준이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북한이 가진 건 의지와 일부 기술이지만 우리는 이미 완전한 산업 생태계를 갖춘 상태입니다. 핵탄두를 설계하는 엔지니어, 핵연료를 가공하는 과학자, 운반체를 만드는 방산업체,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시스템까지 전부 국내에서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메이드 인 커리어의 무서움입니다. 필요하다면 6개월 1년 안에 실전 배치 가능한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여기서 나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핵무장을 선언하지 않지만 이 기술적 억제력 자체가 이미 북한이 중국이 일본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죠. 저는 이게 단순히 무기 얘기가 아니라 국가의 협상력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거나 일본이 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우리가 핵보유 가능국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억제 효과가 생깁니다. 국제 정치는 힘이 언어라는 걸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죠. 결국 한국의 핵기술 자립은 단순히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외교의 경제의 안보 전반에서 국가 위상을 끌어올리는 핵심 자산입니다. 이제 남은 건 이 기술력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식적 억제력으로 전환하느냐의 문제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한국을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국은 기술, 경제, 군사력에서 이미 완성형 강대국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2026년 4월 17일 새벽 5시 한국이 태평양 상공에서 공식적으로 첫 핵실험을 단행한 순간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니라 70년 넘게 이어진 핵우산 의존 시대가 종식됐음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사건이었죠. 네, 그리고 그 방식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하 실험장이 아니라 대기권 상층부에서 핵탄두 모의 기폭 시험을 실시했죠. 국제사회는 그것이 실전용 핵탄두와 동일한 성능임을 알아챘습니다. IAEA는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비상 소집됐지만 이미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이 핵보유국이 됐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과학기술 시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실험 직후 발표문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이제 누구의 해구산도 필요 없다. 우리의 하늘은 우리의 무기로 지킨다. 이 발언은 평양뿐만 아니라 워싱턴, 베이징, 도쿄에도 직격탄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반응은 복합적이었죠. 겉으로는 우려와 실망을 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억제력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이 전술핵을 전방 배치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의 핵이 오히려 방패가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반면 일본은 완전히 충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아시아 최초의 전후 핵보유국이 됐다는 헤드라인을 쏟아냈고 시게루 이시바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동북아 안보 질서가 무너졌다고 말했죠. 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무너진 게 아니라 재편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재편의 중심에 한국이 서게 된 거죠. 중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즉각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실제로는 함부로 경제 제재를 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배터리, 첨단 소재 등 중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핵심 산업 공급망이 한국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핵무기뿐 아니라 경제력까지 갖춘 국가의 협상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 한국의 핵실험은 북한의 그것과 달리 국제사회의 전면적 고립을 초래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한국은 국제규범을 존중해왔고 기술력과 경제력으로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핵심국이었습니다. 둘째, 우리의 핵무장은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외교적으로 설득해왔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분을 뒷받침할 행동을 이미 수년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 평화유지활동, PKO, 파병, 개발도상국 인프라 지원, 국제재난구호 활동 같은 것들이죠. 이런 국제적 신뢰자산 덕분에 핵실험 이후에도 많은 국가가 공개적으로 한국을 지지하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실험 당일 장면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SLBM을 탑재한 K-팬텀 핵잠수함이 동해에서 자망한 채 미사일을 발사했고 발사 12분 후 태평양 상공에서 모의 핵탄두가 폭발했습니다. 그 폭발 장면은 실시간 위성 영상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죠. CNN, BBC, NHK, 심지어 중국 CCTV까지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그 장면이 가진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대응할 수 있다. 이건 북한에게는 생존의 경고, 일본에는 세력 균형의 경고, 중국에는 전략적 계산의 경고, 미국에는 더 이상 보호자 피보호자 관계가 아니라는 경고였죠. 물론 국제정치의 현실은 냉정합니다. 실험 이후 일부 유럽 국가와 캐나다, 호주 등은 핵무기 포기를 촉구했고 비확산 조약, NPT, 탈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이 상황을 예견하고 수년 전부터 외교의 경제적 대비책을 마련해둔 상태였습니다. 그 대비책이 바로 핵심 산업 동맹망입니다. 반도체는 미국, EU, 배터리는 동남아, 유럽, 방산기술은 중동, 동유럽 국가들과 연결해 우리가 국제경제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도록 만든 겁니다. 이 구조에서는 한국을 제재하는 것이 곧 제재하는 국가 자신에게도 피해가 되는 상호 억제 효과를 냅니다. 결국 2026년의 그 실험은 단순히 무기를 터뜨린 사건이 아니라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전략적 자율국으로 선언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반도의 안보 방정식은 한국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저는 이 장면을 해구산에서 핵검으로 전환한 순간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기술, 경제, 외교, 군사적 자산이 하나로 결합해 폭발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폭발은 단지 태평양 상공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 권력 지도 위에서도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억제력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중 억제 전략,
즉 바다와 하늘을 동시에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심해 속에 숨겨진 핵잠수함과 고고도에서 날아오는 ICBM을 결합해 어떤 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네, 이 전략의 핵심은 확실한 보복 보장입니다. 적이 선제 공격을 해도 우리 바다 속 SLBM 플랫폼은 살아남아 반격할 수 있고, 동시에 지상과 공중에서 발사되는 장거리 미사일이 적의 핵심 표적을 타격하죠. 이중 구조는 세계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만 완벽히 갖춘 체계였는데, 이제 한국도 그 반열에 들어선 겁니다. 먼저 바다 쪽부터 봅시다. K팬텀급 핵잠수함은 단순히 SLBM 발사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복수자죠. 한 번 작전에 나가면 최대 90일 이상 수중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SLBM 12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다탄두, MIRV 구조로 한 발이 여러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위치입니다. 적이 아무리 위성을 띄워도 잠수함 위치를 100%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켜 우리 지상 발사대를 파괴하더라도 필리핀 해역이나 오호츠크의 어딘가에 숨어있는 K팬텀에서 SLBM이 날아오면 그 순간 게임은 끝입니다. 여기에 하늘의 억제력, 즉 ICBM이 결합됩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백두-3 ICBM은 사거리 1만 km 이상, 탄두 중량 2톤급, 그리고 MIRV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히 북한이나 일본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지구 반대편까지 도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면 어디에 있든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의지의 상징이죠. 저는 이 두 전력이 결합하면 주변국의 전략 계산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경제 보복을 검토하거나 일본이 독도 문제를 들고 나올 때, 예전에는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먼저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까를 먼저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이중 억제 전략은 심리적 효과도 큽니다. 적국 입장에서 보면 저 잠수함이 지금 내 앞바다에 있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과 저 고고도 미사일이 발사되면 20분 안에 내 수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압박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이런 심리전은 군사력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왜 일본이나 대만은 이중 억제 전략을 못 갖췄을까요? 일본은 해군력이 강하지만 핵잠수함과 SLBM 기술은 없습니다. 대만은 말할 것도 없죠. 반면 한국은 조선 원자력 미사일 기술을 모두 국산화했고, 이를 통합할 산업 기반까지 갖췄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의지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 위협 속에서 필요에 의한 개발을 했고 국민 여론도 이를 지지합니다. 반면 일본은 헌법 구조와 미국의 제약, 대만은 중국의 즉각적 군사보복 우려 때문에 이런 전략을 꿈꾸기 어렵습니다. 이중 억제 전략의 또 다른 장점은 비대칭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적이 재래식 공격을 해도 우리는 핵 억제력을 바탕으로 즉각적으로 게임을 종결시킬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집니다. 반대로 적이 핵을 사용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발사 버튼을 누르기 전 이미 응징할 수 있죠. 결국 바다와 하늘을 동시에 장악하는 억제력은 한국을 공격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드는 길입니다. 미국이 과거에 그랬고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 한국이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군사적 자랑이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의 발언권을 높이는 도구입니다. 앞으로 무역 협상, 영토 분쟁, 국제 표준 경쟁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군사적 힘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중 억제 전략은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 전력을 극대화하는 한국형 평화 전략이자 우리를 진정한 전략 강국 반열에 올려놓는 결정적 수단입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워싱턴은 서울의 안보와 군사 정책에 대해 최종 승인권을 가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무기 도입, 미사일 사거리, 작전 계획, 심지어는 북한 도발 대응 방식까지 일일이 간섭했죠. 한국은 경제와 군사력을 키워도 결국 고객이라는 인식을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2026년 핵실험 이후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워싱턴이 더 이상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마라 식의 지시를 쉽게 내릴 수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미국의 해구산 없이도 독자적으로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고, 심지어 미군이 철수해도 한반도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으니까요.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 미 국방부가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항모강습단 훈련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청와대는 한국형 삼축체계 훈련 일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네, 미국 언론도 이걸 크게 보도했죠. 한국, 미국의 훈련 제안을 거절하다라는 헤드라인이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고,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점점 독자 노선을 걷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단순한 독립 노선이 아니라 대등한 동맹 관계로의 전환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 변화를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 로비 세력은 워싱턴에서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흔들린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반대죠.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있어 한국의 전략 자산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왜 미국이 과거엔 그렇게 한국을 강하게 통제하려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첫째, 일본과의 군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둘째, 동북아에서 모든 군사행동의 키를 미국이 쥐고 있기 위해서. 정확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SLBM, ICBM, 극초음속 미사일, L3, K-팬텀급 핵잠수함까지 갖췄습니다. 이런 전력은 미국이 원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통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이 우리 전력을 자국 전략에 맞춰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작전권 문제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완료되면 한국군의 전략 결정권은 온전히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남게 됩니다. 이건 정치 군사적으로 엄청난 상징성을 가집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전략은 한국이 결정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워싱턴이 반대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미국은 공개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이 너무 거세서 한국을 잃을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여전히 정보, 위성, 사이버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 금융 카드로 압박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건 우리가 이제 협상에서 맞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예전에는 미국이 F-35 판매 조건을 까다롭게 걸면 그냥 수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도 반도체 공급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협상력의 변화가 바로 핵억제력과 전략자산에서 비롯된 겁니다. 결국 워싱턴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고객 관리에서 전략 파트너십 관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대등한 위치를 경험한 국가는 다시 종속적인 위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향후 10년간 한미동맹의 성격을 완전히 재정의할 거라고 봅니다. 동맹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요. 그 중심에는 한국이 쥔 핵검이 있을 겁니다. 핵보유 선언 이후 한국 외교의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동맹망의 출현입니다. 과거 한미일 삼각구도가 사실상 유일한 안보축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판을 짜고 있습니다. 특히 동유럽, 중동, 동남아까지 확장된 전략협력 네트워크는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기술 공유, 공동 개발, 군사 훈련까지 포함된 다층적 동맹 구조죠. 예를 들어 폴란드와의 K2 전차, K9 자주포 계약은 단순 구매 계약이 아니라 생산 라인 이전과 현지 부품 공급망 구축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런 형태의 협력은 미국이나 일본이 좀처럼 제공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단순히 한국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극초음속 무기 공동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이 이미 핵보유국이 됐다는 점이 있습니다. 전쟁 억제력을 직접 체험한 나라와 손잡는 건 이들에게도 큰 전략적 이점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들 국가가 과거엔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전통 무기 강국과만 협력했지만 지금은 한국을 동등한 선택지로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기술이 빠르고 조건이 유연하며 무엇보다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종속시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유럽 이야기를 더 해보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들은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NATO 오산 아래 있지만 미국이 언제든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 억제 모델은 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도입을 넘어 장기적으로 한국형 SLBM 잠수함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와 에스토니아도 L3과 천궁2 같은 방공체계 구매를 검토 중이죠. 이건 단순 거래가 아니라 군사 생태계 동맹입니다. 동남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한국과 잠수함, 초음속 미사일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고 필리핀은 K방공망 도입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상 영토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과 전술을 적극 도입하려 하고 있죠. 중요한 건 이 모든 협력이 미국이나 일본을 거치지 않고 서울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엔 이런 대규모 군사협력이 반드시 워싱턴의 승인 절차를 거쳤지만 이제는 한국이 직접 협상하고 직접 조건을 조율합니다. 맞아요. 심지어 미국도 이제는 이를 제재하거나 막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이 구축한 이 네트워크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동유럽에서 한국 무기가 배치되면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이 강화되고 중동에서 한국 기술이 확대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종속된 게 아니라 상호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지점에서만 협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와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은 미국이 꺼려하는 부분이지만 한국은 조건만 맞으면 추진합니다. 이게 바로 독자 노선의 힘이죠. 이제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이런 새로운 동맹망이 단순히 무기 수출로 끝날까요? 아니면 정치 외교 동맹으로 확장될까요? 제 생각엔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군사 협력은 필연적으로 정보 공유, 외교 지지, 경제 협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미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 UAE 같은 나라들은 UN 표결에서 한국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정치적 우군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이 새로운 동맹망은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인 외교의 안보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를 가진 핵보유국은 국제사회에서 절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네, 이건 단순히 무기 강국이 아니라 전략 설계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핵보유 선언 이후 한국 경제와 기술 산업에 일어난 변화는 단순한 방산 수출 증가를 넘어섭니다. 사실상 국가의 산업 구조 전체가 한 단계 위로 도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핵무장이 경제에 부담을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핵무장 이후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전략산업 프리미엄이었죠.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원전 등 한국의 핵심 산업 제품에 안보 안정성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붙었습니다. 거래국들은 한국은 전쟁 위험이 있어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나라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장기 계약을 선호하게 됐죠.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를 봅시다. 핵실험 이후 미국과 EU,
심지어 중국까지도 한국산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핵억제력이 확보된 국가의 생산시설은 정치적, 군사적 리스크가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죠. 여기에 원자력 산업도 큰 수혜를 받습니다. 이미 APR-1400은 수출 효자 품목이었는데 핵무기 기술력을 가진 나라의 원전 기술은 신뢰성과 안전성 면에서 추가적인 보증을 받게 된 셈입니다. UAE, 체코, 사우디 등이 장기 프로젝트 계약을 확대했고 신규 시장 진출도 빨라졌습니다. 방산 분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핵무장 전에도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궁2 방공체계가 잘 팔렸지만 지금은 핵보유국의 무기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져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성능 문제가 아니라 구매국 입장에서 이 나라의 기술은 실전 검증을 거쳤다는 신뢰를 주기 때문이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건 핵무장이 한국의 첨단 과학기술 투자 환경을 개선했다는 겁니다. 국제 벤처 캐피털과 기술 투자 펀드가 한국을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하고 자금을 더 많이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군사기술과 민간기술의 융합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죠. 네. 예를 들어 극초음속 미사일 추진체 기술은 우주 발사체와 민간 위성 운송 산업으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SLBM 잠수함의 소음 감소 기술은 해양 연구와 심해 채굴 산업에 응용됩니다. 이런 기술 스피노프 효과가 한국 경제 전반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국제 제재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NPT 탈퇴 여부와 관련된 문제 말이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북한, 이란 같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였습니다. 한국처럼 세계 10위권 경제와 필수 기술 공급망을 가진 나라에 대해 강력한 전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국가가 과연 있을까요? 동의합니다. 실제로 유럽연합 일부 국가는 공개적으로 한국 제재는 자국 산업에 치명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친환경 에너지 등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저는 하나 더 짚고 싶습니다. 핵무장은 단순히 안보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핵보유국은 발언권이 다르고 외교 협상에서 양보를 강요받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이건 결국 경제적 이익으로 환산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 해구산 아래 있고 군사적 자율성이 제한됩니다. 반면 한국은 핵억제력과 독자적 방위력을 모두 갖춰 경제 외교의 기술 협상에서 훨씬 더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향후 10에서 20년간 국가 경쟁력 격차를 벌릴 겁니다. 결국 핵무장 이후의 한국 경제는 위험 회피형 투자처에서 전략적 투자처로 변신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훨씬 큽니다. 기술 혁신, 산업 다각화, 외교적 협상력 강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네, 저는 이것이 바로 해구산에서 핵검으로 전환한 이후 우리가 얻게 된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성과라고 봅니다. 이건 전쟁 억제력을 넘어서 국가 전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힘입니다. 핵실험과 핵보유 선언 이후 가장 극적인 변화는 군사력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는 미국이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했던 국민들이 처음으로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된 거죠. 맞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핵무장 직후 80% 이상의 국민이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최상위권 강대국 반열에 올랐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40에서 70대 세대는 북한 전쟁 위협과 미군 의존 시대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 변화가 더 감격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 감격이 가장 잘 드러난 장면이 있었습니다. 핵실험 당일 밤 서울 광화문과 부산 광장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못한다라고 외쳤죠. 마치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처럼 국가적 에너지가 하나로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심리적 해방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면 국민들이 불안과 분노 속에서 정부의 대응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먼저 경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부 지식인들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위험을 경고했고 젊은 세대 일부는 군사비 증가에 따른 복지 예산 축소를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기에 명확히 답했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복지도 경제도 무너진다. 이 현실적인 메시지가 국민 설득에 결정적이었죠. 또 흥미로운 점은 이번 핵무장 이후 해외 동포 사회의 반응입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에 사는 교민들은 이제는 외국에서 한국은 북한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을 안 듣게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한국은 핵을 가진 안정된 국가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국가 브랜드 가치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스포츠, K-팝,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가 이미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었지만 군사의 안보 분야에서의 독립성은 그 이미지를 존경의 단계로 끌어올립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런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안보 국방 과목에서 한국형 핵전략과 자주국방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토론에서 핵 억제력이 있어야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자연스럽게 하는 걸 보면 세대 인식이 확실히 바뀌었다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자부심이 방심으로 변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핵무장이 맞는 해결책은 아니며 외교의 경제의 과학기술이 균형을 이뤄야 국가가 지속적으로 강대국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국방 자립과 함께 경제 기술 자립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위성, 인공지능 군사체계 같은 분야에 대한 투자는 결국 민간 기술 발전과도 연결됩니다. 국민들이 이 점을 이해하면 자부심이 더 건강한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일본과 중국의 여론 반응입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 국민들이 전례 없는 결속을 보이고 있다며 경계했고 중국 네티즌들도 한국은 이제 미국 없이도 버틸 수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건 주변국들이 한국 사회의 결속력 자체를 위협 요소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핵무장은 무기보다 국민 정신을 바꾼 사건입니다. 자주국방의 가치는 단순히 장비나 전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하나의 목표 아래 결집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 변화가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 사회를 더 강하게 만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미국의 안보 고객이었습니다. 군사훈련 일정, 무기 도입, 전략 결정권까지 워싱턴의 승인을 받아야 했죠. 미국이 제공하는 해구산이 없으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앞에서 불안한 위치에 서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안보를 소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안보 질서를 설계하는 건축가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핵 억제력을 갖춘 순간부터 주변국뿐 아니라 미국까지도 전략을 세울 때 한국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게 됐습니다. 그 상징적인 장면이 작년 말 있었죠. 동북아 안보회의에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대표들이 모두 발언했지만 마지막에 발표된 한국의 동북아 안정 설계안이 회의 의제의 기준이 됐습니다. 과거엔 이런 자리에선 항상 미국안이 표준이었는데 말이죠. 그건 단순히 핵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방공, 미사일, 해양, 우주 감시, 사이버전까지 통합한 독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팬텀급 핵잠수함, 현무-5, L3, 군사위성 네트워크를 모두 연동하는 K-안보 네트워크는 사실상 NATO 일부 국가보다 더 완성도가 높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기뿐 아니라 전략 사상을 수출합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UAE 같은 나라들이 단순히 한국 무기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다층 방어 플러스 공세 억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죠. 이건 과거 미국이나 러시아만 하던 역할입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더 선명해집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군 기지와 미국 해구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되 독자 노선을 유지하며 필요하면 전략 방향을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유연성이야말로 진짜 설계자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역할이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동에서는 이란이 사우디 균형 전략에, 동유럽에서는 러시아 견제 전략에, 동남아에서는 남중국해 방위 전략에 한국 모델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술력, 경제력, 군사력,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맞아요. 1970년대 닉슨 독트린의 충격, 1990년대 북핵 위기, 2010년 연평도 포격, 그리고 2026년 핵실험까지. 이 모든 사건이 쌓여서 한국은 고객에서 건축가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가는 단순히 자기 집만 설계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구조까지 계산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반도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체의 전략 안정성을 설계할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이건 미국에게도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설계자로 나서면 미국은 동북아에서 모든 책임을 떠안지 않아도 되니까요. 대신 서로의 설계도를 맞춰 조율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설계도는 미국 중심이지만 한국의 설계도는 자주와 균형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중견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모델을 더 매력적으로 보는 거죠. 결국 우리는 고객으로 머물렀다면 절대 얻을 수 없었던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동맹이지만 종속이 아니고 강대국이지만 제국이 아닌 균형자이자 설계자로서의 대한민국. 네, 그리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한국은 21세기 안보 질서에서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로 남을 겁니다. 해구산에서 핵검으로, 그리고 핵검에서 설계도로 이것이 우리의 여정이죠.